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해체를 기억하시죠? 대우그룹이 경영을 잘못해서 무너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정부에게 밑보여서 돈줄이 조이면서 간판을 내리게 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최근 김우중 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김우중과의 대화를 펴낸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대우그룹 해체를 비롯해서 IMF 정책 패키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 고맙습니다. 귀국하셨습니까? 저 들어온 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하여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책을 내신 거죠.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한 15년 전 해체된 이제 대우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계셨는지요? 예, 처음에 책을 쓰겠다고 김우중 회장님을 만난 것은 아니고요. 예. 한 2010년 여름이니까 4년 전쯤이죠. 그때 김우중 회장님 측에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야 한국에서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창업 1세대 기업인인데 저야 언제든지 만나겠다 해서 바로 가서 만났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김 회장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전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보링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장기를 많이 바꿔 끼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 후유증도 많아갖고선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전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다가 2010년경이 됐을 때 이제 그 건강을 좀 회복하고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한 10년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생활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좀 미래 계획도 세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저를 측근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4, 5년 전에 이쪽 MTN에 와서 한번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제가 2008년에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책을 냈고 2009년에 금융전쟁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이 한국의 IMF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책입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께서도 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또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나눌 상대로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첫 모임이 첫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하노이에 갔죠. 하노이에서. 저는 싱가포르에 있을 때고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이틀 동안 단 둘이서만 15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해서. 그래서 제가 5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제 50평생에 정말 한 사람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난생 처음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뜻이 통하게 되니까 이제 가끔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12년 여름쯤이 됐을 때 김 회장님께 이 대화 같이 나눈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으로 좀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김 회장께 책을 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집필을 전제로 한 건 그런 아니었거든요. 건 전혀 아니었었고 그리고 김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연세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한 일이 많으면 누구나 회고록을 집필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과거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얘기를 주로 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 어떻게 돼야 되고 한국 기업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젊은이들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저를 부른 이유도 그때 이제 새로운 일을 뭘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때 두 가지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그 생각이 발전을 해서
2012년부터 그 하노이에서 그 글로벌 YBM이라고 그 청년 사업가, 특히 신흥 시장에서 활약할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라고 갖고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대우라고 하는 것이 그 중소기업들 수출 대행을 해주면서 컸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서 그 현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뭐 착취한다니 상생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김 회장께서 봤을 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마케팅의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취약하다고.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그냥 대기업의 하청으로만 있고 자신들의 마케팅망을 구축을 못하니까 계속 착취 등의 문제가 나오고 서로 불신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을 좀 더 갖고 있으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대기업과의 관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해보셨으니까. 지금 뭐 은퇴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그 일을 같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저랑 많이 상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 그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결실을 맺진 못하고 있고 이 저 청년 사업가 키우는 것은 벌써 2년 지나갔고 지금 3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 사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주요 골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돼서 이제 세세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 총론적으로 봤을 때 총론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체 굉장히 큰 기업이 공중 분해된 건데 한국 경제 구조 전반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대우 해체가 한국 경제에 갖고 온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정부 관료들은 어쩔 수 없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 경제가 훨씬 튼튼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 경제가 훨씬 허약해지고, 그 다음에 발육도 제대로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첫 번째. 기업이 크려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되고 그 기업가들이 위험을 그 감수를 하고 큰 투자를 해야지만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로 봤을 때 기업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큰 이익을 바라고선 큰 투자를 하면서 쭉쭉 나가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그 위험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엔 그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은행의 책임도 물었지만 기업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뭐 금융기관들 문제였는데 그렇죠. 아니, 저 외환 빠져나간 것을 보면 종금사에서 먼저 빠져나갔지 기업에서 먼저 빠져나가지 않고 또 은행들 외환 보유액 다 떨어진 것도 종금사 지원하다가 떨어졌지 기업 지원하다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정책의 실패의 영향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굳이 책임을 묻자면 그 정부가 국가 위기니까 정부는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 부문은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기보다는 종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업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쳤습니다. 그것이 한국 정부에서만 그런 것이 단순히 기업 부문을 구조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렇게 점점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분들을 범죄자로까지 몰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을 하다 보면 그 위험한 투자를 하고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될 경우 단순히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패가망신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위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는 굉장히 커다란 한국 경제의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도 보면 IMF 때 그 정리해고를 막 도입을 하면서 너무 좀 심하게 됐죠. 그렇죠. 취직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과 부모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취직을 하면 국내 대기업이나 이렇게 해외 뻗어나가는 기업들에 나가는 걸 제일 선호를 했는데 그다음에 확 바뀐 것이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공무원 시험 봐라, 그다음에 공기업 가라. 그다음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고. 제일 좋은 기업은 또 그게 아니라 또 그 외국 투자은행, 컨설팅 회사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당장 뭐 일을 많이 한다면 돈을 무지무지하게 받는 데 가든지 그쪽에서 어떤 그 의도가 있던 간에 아니면 오래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안전빵으로 철밥통 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부모나 젊은 사람들이 대세가 돼버리니까 국내의 진취적인 기상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전반에 도전 그렇죠. 경제 정신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뻗어나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점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중간층을 형성을 하고 하니까 한국 사회에 이렇게 뻗어나기보다는 자꾸 옥죄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IMF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논의가 이제 대우 해체를 포함해서 IMF 전반의 이제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재평가돼야 되는지 이쪽으로 좀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당시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패키지들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사실 IMF 요구에 의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 관료들이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네. 그 교수님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나치게 오버해서 우리 경제를 스스로 좀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는 게 물론 뭐 대우그룹 해체도 그중에 하나겠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대우그룹 해체하고 관련이 된 건데 그 한국이 그때 그 실행한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서조차도 IMF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MF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기업 구조 조정입니다. 그 IMF가 보통 협상할 때 기업 부문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그 뭐 어차피 금융위기라는 것은 금융 부문의 문제니까. 근데 처음으로 기업 부문에 대해서 그 구조 조정을 하라는 얘기까지는 들어갔는데 그것이 사실 IMF 협상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 당시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한 분위기 뭐 그런 것들에 편승을 해서 그 구조조정 당국에서 기업 부채 비율을 200%로 400%에 있던 것을 단 1년 반 만에 200%로 낮추라는 그렇죠.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때 금융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고금리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돈을 제대로 대출을 못 해주고 자본이 없는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하면 방법이 뭡니까? 유일하게 있는 방법이 갖고 있는 비싼 자산을 헐값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부채 비율 정책이라는 것은 그 국부를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빨리 외국 투자자들한테 빨리 팔아갖고선 그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채 비율을 낮춰서 한국 경제 지금 15년 지나고 봤을 때 좋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 싸게 산 사람들은 큰 돈 벌었고 그렇죠. 한국 경제는 부채 비율 큰 장이 섰던 그렇죠. 거죠 그때. 엄청난 장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은 쭉 낮아서 정부에서 200%까지 낮추라는 거. 그다음엔 더 낮아져서 지금 100%까지 낮아져 있고 지금 은행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해당 기업이 부채 비율이 100%만 넘어도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이 하고 거기 부채 비율 올라가는 이유 찾아봐라. 그 어떤 대책 내놔라 등등 얘기한다는데 사실 부채 비율 200%, 300% 가더라도 그 회사가 그 성장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그건 다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금과 옥조처럼 지금 지난 15년 동안 돼서 기업적으로 부채는 별로 늘어나지가 않고 그런데 은행은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로 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 대출 1000조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그럼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 갖고 온 성과를 보자면 뭐 특별히 뭐 부채 비율, 기업 부채를 낮춘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단 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로 이전한 겁니다. 그냥 풍선 효과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경제를 봤을 때 그럼 기업이 부채를 갖고 있는 게 좋은가? 가게가 갖고 있는 게 좋은가 했을 때 기업이 좋죠. 왜냐하면 기업은 생산 분야에서 그런 생산 부문이고 그다음에 그쪽은 성장을 하면 10% 20% 막 성장하니까 쉽게 갚아나갈 수 있는데 가계 부분이 어떻게 매년 10% 20% 성장합니까? 그러면 갚지 못해서 계속 가계 부채가 질질질질 더 쌓이고
그것이 지금 내수 부진의 저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하나 이제 좀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은 당시 정부에서 이제 이 기업 부채 비율 200%를 금과 옥조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기업들이 그걸 맞추느라 굉장히 가진 고생을 했는데 당시 그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현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이죠. 예. 그 회고록을 보면 200% 정해진 과정이 너무 좀 우스꽝스럽죠. 그냥 뭐 외국 그렇죠. 것 좀 봐가지고 대충 그렇게 정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예. 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예. 그 다음에 국제 비교를 했다는데 미국하고 일본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미국은 100%고 일본은 200%니까 일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걸로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경제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묻히기만 간단한 해요. 예. 비교를 합니다. 일단 국제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미국하고 일본만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중진국 때에는 그 한참 그 투자 많이 하고 할 때는 그 부채 비율이 500%까지 올라갔거든요. 200%가 된 것은 그 돈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니까 기업들이 그 현찰이 많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것일 뿐인데 중진국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국제 비교 다른 나라랑 해봐도 선진국된 나라들 중에서 프랑스,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350% 많을 경우에는 막 500%까지도 예. 1980년대 후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왜 300%, 뭐 500%까지 갔는지 그러면 한국이 금융위기 직전에 한 350% 정도 수준이냐, 360%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적정한 건지, 그럼 진짜로 이게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 그런 걸 제대로 검토하고선 해야지 갑자기 일본의 현재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그것도 1년 반 만에 낮추라는 것은 한국 경제를 1년 반 만에 일본 수준으로 그렇죠. 높이라는 얘기랑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되짚어 보면 사실 조금 논리적 근거도 미약하고 사실 노유 과정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200%를 강행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치르고 다시 대우그룹도 이제 예, 공중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낮추지 못하니까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기업으로 예. 몰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조조정은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확장에 열을 올리다가 이 회사는 망했다. 예. 그것이 지금 대우 몰락의 정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본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대우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다 했을 때 구조조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느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 대우가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해체되어야 했을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정말 부실한 기업으로 몰렸어야만 했을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시 관료들은 왜 그렇게 무리한 기업 구조 조정에 집착을 하고 또 그 결과물로서 지금 뭐 이제 대우그룹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도 사실 뭐 기획 타살 또는 뭐 이건 뭐 상당히 의도된 예.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관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이 책이 처음 출간하기 직전에 다른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 전체 논쟁의 방향이 좀 너무 사소한 걸로 옆으로 비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조조정을 하셨던 분 대우가 미워서 나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사소한 부분입니다. 예. 그 김우중 회장과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그 맞붙었던 부딪혔죠? 그 가장 큰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방법론에서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격돌의 장을 만들어 제공한 그 책임이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 한국이 그때 이제 IMF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후보 시절에 3명 그때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3명 중 유일하게 IMF 재협상 얘기를 꺼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유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IMF 총재였던 깡드씨가? 미셸 깡드씨가 비행기를 타고 즉각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 3명한테 다 각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약속한 IMF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 근데
DJ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가 재협상 얘기는 꺼냈지만 그때 사인 안 하면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DJ도 사인을 했겠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IMF 프로그램에 대한 DJ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계건 뭐 관료들이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IMF 프로그램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지만 그 반대쪽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마침 그 반대쪽 얘기를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우중 회장이 당시 그 전경련 그 부회장이었었지만 당시 회장이던 그 최정현 회장이 병석에 누워서 차기 회장으로서 그 전경련 회장 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그 전경련 회장의 그 파트너도 되고,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은 그 대우의 세계경영하지만 대우의 세계경영은 그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 해서 아프리카건 뭐 동구권이건 중남미건 하여튼 그 선진국 시장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다른 신흥시장에 금융위기가 났던 것, 그냥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IMF 프로그램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생생하게 다 알고 있는 분이고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그쪽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것들이 많은 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 IMF 프로그램이 한국 경제에 안 좋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 자료를 찾다가 그 놀란 적이 있는데 김우중 회장이 1998년 5월이니까 그때 한국 금융위기 한참 그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인데 예. 그때 어느 강연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IMF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한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국제 금융기관들이 관리 체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예. 적절한 표현 예. 같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프로그램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것 자체를 거부는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구조조정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있는 거 다 뺏긴다. 그러지 말고 한국은 그동안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시설 쌓아놓은 것이 1조 달러치나 된다. 그리고 본인이 세계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한국은 금융위기를 당했어도 세계 경제 상황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환율도 1,600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이 정도 환율에서는 돌을 수출해도 수출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있는 생산설비 잘 돌려가서 수출을 늘리자. 그러면 그 1년에 500억 불은 흑자를 쌓을 수 있다. 그래서 2년 쌓아서 500억 불은 빚 갚고 500억 불 우리 저 외환보유액 쌓으면 그걸로 IMF 체제 탈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역 흑자를 통한 그 IMF 체제 조기 탈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은 단순히 김우중 회장을 따로 만나서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책 회의를 할 때 김우중 회장을 배석을 시켜서 같이 하는데 이쪽은 김우중 회장 혼자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각 장관들하고 그 밑에 이제 보좌관들이랑 뭐 저 그 국장들이랑 다 딸려 있는 상태에서 김우중 회장 혼자 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관료 그룹 전체와의 어떤 정책 토론 더 나아가서 대결의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그 오해가 쌓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책에도 나와 있으면 김우중 회장님께서 좀 말을 좀 심하게 하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우중 회장은 본인 생각에 내가 그때 너무 저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생각에 심하게 얘기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대우그룹에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보면은 결국은 DJ는 왜 관료들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니까 그 쭉 진행된 것을 보면 제 생각에 한 1998년 여름 정도까지는 DJ가 김우중 회장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신뢰하는 축이 이제 경제 관료들 얘기하는 대로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대우그룹의 단기 차입금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
대우의 단기 차입금이 19조 원이나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획해체론이나 아니면 또 그 이유를 놓고선 싸우는 겁니다. 그 19조 원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그 경제 관료들 측의 얘기하고 대우 측의 얘기하고 180도가 다릅니다. 대우 측의 얘기는 이 19조라는 것이 이렇게 늘 필요가 없었다. 그냥 정상적인 환경이었으면. 그런데 그쪽에서 계산한 건 19조 중에서 16조 원은 수출금융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늘어난 것이고 3조 원은 상반기에 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 BIS 비율 맞춘 데서 금융구조 조정하면서 돈을 그냥 회수해 간 것이다. 근데 그때는 대우만 회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회수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16조 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저도 그 당시에 경제기자를 했는데 대우가 수출금융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건의를 한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출금융이 단기 차입금 증가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 기본적으로 IMF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자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 겪어놓고 보니까 그 무자비하죠. 당시에 금리를 30%까지 올리라고 예, 했던 순식간에, 10%에 있던 예. 것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구조 조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일이라는 거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준 돈까지 회수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기업들이 돈이 갑자기 확 메말라 버린 거죠. 예. 돈 높은 금리라 하더라도 빌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빌릴 수 있는 길조차가 봉쇄화된 겁니다. 그래서 98년 상반기에 30대 그룹 중에서 14개나 와라락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4개나 무너진 만큼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부실이 컸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 커다란 의문 아까 비호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있는데 봤을 때.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신용이 있으니까 그때 무너지지 않고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예. 단기금융시장에서 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대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우 쪽은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다. 수출금융의 원리를 본 저도 그 경제기자 시절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이제 그걸 처음 알았는데 수출금융이 뭔가 하면 우리 어음 할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상거래에서. 저쪽에서 주문을 받으면 어음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그렇죠. 할인하는 어음을 거죠? 갖고 있으면 그 돌아올 때까지 하면 그동안은 이제 외상 매출이 되는 거고 현찰이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건데 그럼 많은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할인을 해서 현찰을 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출금융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물건 주문 받았으면 그걸 이제 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그것을 할인해 은행은 이자 먹고 기업은 현찰을 바로 쓰는 거니까 이 수출금융을 하면 그 부채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그죠? 팔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뭐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수출금이 막히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 회사나 딴 데다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그거마저 할인을 안 해줬다는 그렇지. 거죠. 그것을 안 해줬으니까 그것을 할 수 없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썼는데 그 다음에 수출금에서 그 전에 받았던 들 중에서 만기가 연장 안 된 것들 그것도 다시 또 갚아야 됩니다. 환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30% 금리에 그다음에 그전에 환율 뭐 800원, 900원 한테 썼던 것이 막 1,600원에 주다 보니까 은행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우가 계산한 1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늘어난 건데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이것이 부실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98년 하반기에 이제 대우에 대해서 그 정부의 유동성 규제 조치가 계속 나옵니다. 7월 달에 그 대우의 단자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걸 더 이상 쓰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쓴 것조차도 그 갚아라 하는 그 규제 조치가 나오고 이제 숨통을 조여가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대우는 할 수 없이 단자에서 그다음에 회사채로 옮겼거든요. 3개월 지나니까 회사채도 갚아라. 그 물론 뭐 공식적인 뭐 저 잣대를 댔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그 잣대 걸린 데는 대우그룹밖에 없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채 규제 조치까지 나오니까 그 이틀 후 노무라 증권에서 대우그룹의 비상벨이 울린다라는 보고서를 쫙 냅니다. 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대우에 대해서 막 모든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그 DJ와 독대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독대를 신청했을 때 이제 만나기 바로 직전에 당시 강봉균 경제수석이 그 김우중 회장 접견 자료라는 것을 이제 제출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그 19조 원 단기 차입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조 원 단기 차입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실하니까 그 대우의 자금 지원이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 그 19조 원 늘어난 것에 대우가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익 산출의 투명성이 의심이 간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다시 반복이 돼서 대우가 99년에 그 워크아웃 들어간 다음에 99년 11월에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워크아웃 자료에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밀어내기식 수출만이 아니라 그 외상 매출을 일으켜서 그 채권을 기반으로 운용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대우가 허위 수출을 했고 허위 금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우 측은 그 허위 금융이나 허위 수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밀어내기 수출을 했으면 나중에 대우 망한 다음에 뭐 3일 회계법이나 이런 데다 실사 나갔는데 거기에 그 현지 법인의 과잉 재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 팔리고선 과잉 재고 없었다. 잡힌 거, 과잉 재고라고 잡힌 거 하나도 없다. 다 실수요인데 수출 금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기 차입금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어음을 할인을 못하니까 어음 할인하지 못한 것은 그전에는 바로 매출로 들어갔는데 그게 외상 매출로 들어갔을 뿐이다. 라는 것이 대우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180도 서로 그 상당히 다른 의견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규명이 져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대우그룹이라고 한국에서 재계 2위 하는 그룹의 단기 부채가 갑자기 19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걸 지원해줘야 해야 돼.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런 부분들 입장으로 이제 선회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침 그때 하반기에 그 미국 쪽에서 그 기업 구조전, 특히 재벌 기업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한국을 방문해서 단순히 기업 고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5대 재벌 기업을 그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5대 재벌 기업이 부진하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해서 당신네 그것도 뭐 전체 경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라 5대 재벌을 꼽아서 5대 재벌 개혁이 부진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그 외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에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벌 개혁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난번 금융위기 때 미국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겪었던 IMF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들 뭐 돈 다 풀었고, 또 GM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돈을 내서 그냥 거의 구겨시키듯이 해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혹독한 조건으로 사실 기업들 죽이는 조치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가 금융전쟁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제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IMF 프로그램은 음모로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IMF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선후진국 가리지 말고 다 공통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나면 그때는 무조건 뭐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큰일 난다, 돈줄 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는 자기들은 하나도 적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0%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마 불사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이번 세계 금융위기 때 보십시오. 대마라고 하는 거 정말 문책도 안 하고 다 살렸어요. 경영진들 문책 하나도 없었어요. 다 살렸어요. GM,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그거 그대로 살렸죠. 시티은행, 세계 최대 상업은행,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다음에 AIG, 세계 최대 보험회사, 그대로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IMF 프로그램을 적용하는가? 그것은 뭔가 하면 뭐 스티글리츠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을 쓴 것이
선진국들이 이중잣대를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다. 뭔가 하면 선진국의 이해라는 점에서는 그게 더 맞는 거다. 선진국들이 IMF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그것이 그 나라한테 안 좋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들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한테 적용을 하면 거기서 막 자산들 값싸게 막 파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되니까 그거 적용하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절대로 이중잣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자기들의 잣대. 이해라는 관점에서는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오신 걸 이제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그 당시 관료들 외환위기 극복의 공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류적 시각. 근데 지금 시점에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몹쓸 짓을 하신 분들로 또 재평가돼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셨다기보다는 만약에 뭐 전체적인 정책의 큰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주신 건데 자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 당시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썼어야 될까요? IMF에 무관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김우중 해법이 맞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맞았죠.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뭐 김우중 회장이 저 비즈니스맨인데 뭐 IMF 반탁 운동 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IMF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건 무시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저쪽이 꼼짝 못하게 우리들이 그 할 것을 하고 그 빨리 빠져나가자. 근데 꼼짝 못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쪽의 말을 듣는 건데 외환 보유액을 빨리 확충을 하자. 외환 보유액을 빨리 확충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자산 파는 것보다는 수출이 훨씬 더 낫다. 환율이 워낙 유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98년만 보더라도 그 얘기가 실제 맞습니다. 1998년에 그 초에 그 정부 관료들은 한국의 무역흑자 28억 불 정도밖에 못 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400억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 500억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416억 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416억 불 중에서 대우가 흑자를 낸 금액이 143억 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흑자를 대우가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 기업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수출의 13%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조조정 열심히 하자고 해서 그때 국내 자산 많이 팔았는데 98년에 해외 자금 직접 투자 쪽으로 들어온 것이 한 89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가 수출해서 흑자 쌓은 것의 한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하시던 좌승희 원장님 같은 분은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김우중 회장은 한국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산화하신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실제로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것이 외환위기 무역흑자 쌓아서 그 IMF 자금 갚은 건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갚았느냐? 아니면 무역흑자 쌓아서 갚았냐? 무역흑자 쌓아서 갚은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김우중 회장이 말이 맞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그 부분에서도 저는 김우중 회장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김우중 회장은 우리 보고 생산시설 줄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말 그분은 뭐 공급과잉론에 대해서 동의도 안 했지만 실제로 뭐 공급과잉이 됐다 치자. 그래서 줄여야 된다면 비효율적인 설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 선진국들은 그 전에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고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들이 많다. 근데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최근에 제일 좋은 설비로 다들 투자해놨다. 그래서 과잉 설비다 그러면 선진국 설비를 줄여야지 왜 우리 중진국의 설비를 줄여야 되느냐? 그 과잉 투자하면 선진국 기업들이 과잉 투자지 우리가 과잉 투자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률 10% 가는데도 우리는 과잉 투자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설비를 줄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옥죄했습니다. 200% 부채 비율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만약 한국이 그때 그 제조업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으면 이미 200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3, 4만 불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막 정리해고다 해서 다 자르고 내수도 죽고 하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이제 3만 불 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나타난 것을 봐도 국민소득 올라가지 못해. 그다음에 가계부채만 잔뜩 쌓아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한국 경제에도 김우중 회장이 얘기했던 처방이 더 맞았다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즘 저 김우중 회장 근황은 어떠신지요? 김우중 회장 뭐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청소년 육성? 예, 베트남 하노이에 계신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의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글로벌 YB임이라고 그 청년 사업가들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우중 회장이 재기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그 사업으로서 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재기를 하는 거냐면 대우맨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대우 정신을 재기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청년 실업의 해소책이 좀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뭐 좁은 데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해외 나가면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경제 활동 인구의 20% 정도는 밖에 나와도 한국 경제 돌아가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사람들 나와서 선진국에서는 일자리를 잡기가 힘들지만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쪽에서 할 일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좋다. 비슷한 월급을 받아 한국에서는 저축도 못하는데 이쪽에서는 생활비가 싸니까 뭐 한 달에 1년에 한 10,000불씩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축한 걸로 봐서 5년 지나면 훨씬 더 낫고 그다음에 이쪽은 성장이 빠르니까 경력을 쌓는데도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와라.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나와라가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공짜로 조련시켜줄게. 그래서 하는 일이 무료입니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분들이 돈을 내서 이제 무료로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도 일부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귀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순히 그냥 하는데 이게 그 김우중 회장이 뭐 이사장 공식 직함은 안 갖고 있지만 그 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 훈육주임이기도 하고 생활지도까지 합니다. 그 학생들 기숙사 들어가서 정리정돈 잘하고 있나 뭐 다 확인까지 하고 그런 정도로까지 정신교육을 강조하는, 저는 그 김우중 회장 같이 그렇게 깐깐한 훈장 선생님이 우리나라 곳곳에 좀 있어야지만 사회가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몰랐던 건데 베트남을 가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국 기업 얼마나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개 정도 될것 같아요? 많다고 하시니까 뭐 1000단위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보통 분들이 100단위 얘기하는데 뭐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1000단위로 옮겨가면 작년 말로 3,700개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한국하고 베트남은 우리 전쟁까지 했던 나라인데 거기에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느냐. 물론 거기 기업인들이 진취적으로 하신 것들도 있고 한류 영향도 있습니다. 저는 김우중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큰 그늘이 되어주니까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저는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거의 국부 수준의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당서기장에서 최고위 측과는 즉각 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우중 회장 대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김우중에 찾아오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 관련 사업으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조언 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한국에서 사업 한참 하실 때 부실기업 해결 청부사라는 별명 얻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남들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저를 만났을 때도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줬던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막 해결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IMF 외환위기 당시 IMF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이제 확산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요? 저는 현재 벌어진 것이 이제 경제 관료대 김우중 회장 간의 감정, 의도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IMF 체제에 대한 재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잘 성장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좀 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일들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초청받아서 강의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국내에서 스티브 잡스 추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보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기업가로서 뛰어난 사람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철두철미한 기업가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기업가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인간성, 그다음에 공동체한 배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완전히 저 바닥이거든요. 이 저 음량이 그렇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그런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분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 비슷하고 기업가적 상상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성이나 공동체한 배려 스티브 잡스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고 사대주의인가요? 예, 그렇죠. 사대주의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가는 중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볼 가치가 없는 사람. 제가 이 책을 내니까 뭐 추징금이나 먼저 내고선 역사 바로잡기를 하죠. 어떻게 그 돈도 안 내고선 하냐 하는데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가를 저는 3번이나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기업가들이 어떤 여건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 좀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들을 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신교수님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 그 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기업가, 그다음에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만 벌어지면 다 기업인들이 잘못한 걸로 몰아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합니까? 그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라서 옆에서 잘 북돋아줘도 할까 말까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월급쟁이로 편하게 살죠. 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까? 그래도 큰 돈 벌 수 있고 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건데 그거 사회에서 북돋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꾸 죽이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저는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한국 경제가 가는 길에 그 새로운 길, 또 밝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신 교수님은 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외환위기 당시 IMF 정책 패키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IMF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구조적 왜곡이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